안녕하세요. 네, 종로학원에서 국어과 수업을 맡고 있는 김한식입니다. 네, 이번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능 특강이랑 관련해서 연계 작품 같은 경우도 3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루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 같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조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선택 과목 이후에 그다음 뭐 독서를 풀고 문학을 풀고 그다음 독서로 넘어가는 이런 루틴들을 보통 많이 가지고 있으신데, 문학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웠을 때 보통 뒤에 나오는 독서 지문 같은 것들을 잘 다 풀지 못하게 되는 시간 관리상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선택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선택지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4번부터 17번 지문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과학 지문이죠. 네. 보통 이제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은 항상성 유지랑 관련해서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생명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재는 혈압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됐을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조금 그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에 생기는 압력인데, 심장박출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은 자, 심장박출량과 혈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심장박출량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이때 심장박출량은 1회당 심장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회당 심장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로 되어 있고요. 자, 1회당 심장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당 심장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혈액량과 근육 수축력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하는 건 앞에 나오는 심장박출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혈관 저항, 그다음 분당 심박수, 혈액량과 근육 수축력 같은 것들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내 액체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화한다. 자, 그래서 문단이 처음 시작되면서 갑자기 혈압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콩팥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자, 그럼 콩팥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냐.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여과된다.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한다.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콩팥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사구체. 그다음 여기에는 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혈압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세뇨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 같은 것들이 세뇨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의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여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 자, 기억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런 사구체 여과액의 약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자,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같은 자, 추론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 추론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주로 문단에 가까운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추론할 때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갑자기 체액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건 왜 그러냐? 이 체액량이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혈압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혈압과 뒤에 나오는 체액량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혈압이 떨어졌을 때 나트륨 재흡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문단에서 주제를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얘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것과 반작용되는 다른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거고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혈압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거를 다시 그러면 이 라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재진술되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추가되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 혈압과 나트륨의 재흡수 과정에 뭐가 있는 겁니까? RAAS가 있고 자, 레닌이 증가하면 안지오텐신 1이 증가하게 되고 자, 안지오텐신 1은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안지오텐신 2가 되며 자, 얘는 다시 또 뭐가 돼요? 안지오텐신 2가 됩니다.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 수분 재흡수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알도스테론을 증가시키고 이 알도스테론이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걸로 연결이 되죠.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흡수 이후에 체액량이 늘어나고 체액량이 늘어나는 것 혈압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 결과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하여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 자, 그러면 얘와 그 다음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라고 하는 애가 지금 나트륨 재흡수 과정, 혈압 상승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환 과정에 관여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한 압력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된다. 자,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카테코라민이 분비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자, 그럼 얘는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되겠죠. 해당 기관에 작용한다. 카테코라민은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반면 자, 혈압이 상승하면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자, 얘는 억제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교감 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이 하강한다. 자, 그러면 카테코라민과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애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감 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 또한 안지오텐신 2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한다. 자, 여기까지 읽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하는 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보통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랑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나오는데, 자, 보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선택지들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이해를 더 돕도록 만들어져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체액량이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 혈압의 상승폭이 더 크다. 그러면 자,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체액량 증가에 심박수 증가는 아까 전에 봐뒀듯이 심박수 증가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면 상승폭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적절한 선택지가 될 거고, 이번에 안지온텐신 2가 증가하면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 양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지온텐신 2의 증가는 앞에 있는 이 라스 시스템에 의해서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혈액에서의 나트륨 양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자, 나트륨이 제흡수되면서 혈액의 나트륨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체액량 증가, 그 뒤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나트륨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죠. 자, 혈압이 하강하면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변 배설량이 감소한다. 알도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체액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그래서 자, 밖으로 배설되어야 하는 애들이 줄어들고 체액량 자체가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안지오텐신 1의 형성이 증가한다. 자, 얘가 원인이 돼서 안지오텐신 1은 이 시스템에 의해 혈압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오는 거죠. 자, 안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한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와 연관이 있다고? 카테콜아민과 연결돼서 둘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얘는 혈압이 줄어들어서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혈압이 하강해서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하는 데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사구체 여과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지문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도 혈관의 압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액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에 신경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자,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계속 이제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얘가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원인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네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혈관운동 중추가 흥분하고 이에 따라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과를 어떻게 뒤집어서 혼동시키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들이 결과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R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어 고혈압이 발병할 수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혈압의 상승에 관여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고혈압이 발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초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말초혈관 재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압력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좁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고혈압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험한 겁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죠.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제에는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칼슘 차단제 등이 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코라민 작용을,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칼슘 차단제는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선택지들을 보시면, 자,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말초혈관 재형성은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군. 그래서 자,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혈압 상태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겠군. 자, 이 친구들은 결국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혈압을 낮추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키면 혈압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따져봤을 때 얘는 적절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RA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여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겠군. 자,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염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자, 얘가 활성화되면 나트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이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해서 소변 배설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자,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칼슘 차단제는 근육의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겠군. 자, 평활근이라고 하는 애는 수축하는 애인데, 아까 전에 보기에서 칼슘이라고 하는 애는 근육 수축의 기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겠죠. 자,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2, 자, 안지오텐신 1이 2로 변환되는 과정을 막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베타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안지오텐신 1의 양을 감소시키겠군.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보셔야 하냐면, 자,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친구는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브라디키닌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얘가 작동을 해야 브라디키닌의 양이 변화한다인데,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 안지오텐신 2가 없다고 해서 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 다음 조건과 성립관계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성립관계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셔야 하냐, 선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보셔야 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논란이 많았던 31번부터 34번까지 현대시 지문인데요.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고전 시가에 비해서 주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보기 문제를 먼저 보고 넘어와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34번의 보기를 먼저 보시면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자,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에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그러면 도시 문명과 자연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므로써 경계가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서는 봄, 들판,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그래서 봄, 들판이라고 하는 애와 바다의 중첩이 화자의 내면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구조에 맞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에 아스팔트라고 하는 애는 보기에서 얘기했다시피 도시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자, 여기에서 주로 이런 거, 석양이 졸리고 오후가 손질한다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 실체화되어 있는 방식, 우리가 형상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형태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혹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이런 애들을 이제 자주 언급을 하니,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수라고 하는 애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 뭐가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져. 자, 너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마음은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해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오는 회색의 잔디밭. 자,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오는 회색의 잔디밭인데, 자, 이미지를 보시면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쉬러 온다는 건 저 피곤을 가시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너의 가슴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자,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으니까 부정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침묵한 행인들을 위해서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자, 이 아스팔트는 도시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런 침묵한 행인들을 위해서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는 건 자연인 척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 문명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완화된 모습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아스팔트의 거리가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침묵한 행인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나의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자, 여기서도 꽃이 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생깁니다. 자, 그럼 꽃이 피게 되면 마음이 촘촘해져서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작용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해리는 그 꽃잎 불이 러. 자, 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목적이 될 거고, 이 목적에 의해서 얘는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목적을 위한 행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에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그러면 자, 이 거기라고 하는 공간은 심포 어디쯤이 될 거고요. 자, 이 봄바람이라고 하는 애는 몸속에 곤두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곤두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일단 놔두고 넘어갑니다.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자, 구릉에 올라서 이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와 만나게 되죠.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주친 이 염소라고 하는 애도 도라고 하는 보조사를 통해서 나와 같다 내지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여기가 그러면 염소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될 거고요. 자,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그러면 자, 마음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멈칫거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자, 그러면 마음과 상심이라고 하는 애가 서로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어휘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심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심이 뭐니까? 마음을 잃은 상태니까.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자, 상심이 이야기하는 건 끝내 닿을 수 없는 저 항구 몇 개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닻이 끊긴 배 한 척 얘기하고 끝을 맺는데 자, 이 배는 아까 전에 누구? 자, 화자가 봄 들판을 건너는 게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 봄들판을 건너서 항구로 가야 하는 화자는 이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은 거고 닻이 끊긴 배 한 척이라고 하는 건 이 화자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닻이라고 하는 건 배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친구인데 얘가 없으므로 화자의 상태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표류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31번의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시행의 끝을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니은 다의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도 나도 둘 다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답이 1번이 되겠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색채 대비와 관련해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색 대비, 뭐 명암의 대비, 채도의 대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색채어가 나오면 얘네들은 표현상의 특징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색채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가에서 회색이라고 하는 색채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얘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 같은 경우도 나오면 반드시 보라고 하는 애들이 되는데, 자, 음성 상징어는 일단 부사이면서 반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나에서는 봄바람 뒤에 감탄사를 붙이면서, 자, 느낌표를 붙이면서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다가 되겠죠. 32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A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너의 마음과 그다음 뭐야?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시적 화자가 너의 마음과 가슴을 알고 있다라는 건 내면을,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하는 이심, 전심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리적 거리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리감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에서의 특정 호칭의 사용, 너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관계나 거리를 조정한 건 여기선 거리가 줄었다로 가면 될 것 같고,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자, 여기서 A에서 나오는 정서는 우울함이죠. 자,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즉,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데,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져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서가 우울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 내의 내용들을 보면 경이로움, 회의감, 권태로움, 침울함의 극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울함과는 거리가 있는 선택지들이죠.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33번 문제가 사실상 이번 3월 학평에서 가장 오답률도 높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가장 많이 쓰게 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A부터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자, A, B, C라고 하는 게 다 공간으로 나타나죠. A는
김제 봄들이고요. B는 신포 어디쯤. C는 항구 몇 개가 될 텐데, 자, 김제 봄들에서는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그래서 꽃이 피면 마음이 촘촘해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A에서 건너기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자, 저 마음이 촘촘해져서 몸 건너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그러면 신포 어디쯤으로 가는 이 이유가 까닭이 뭐라고 보시면 될 거요? 꽃잎을 부리러가 되겠죠. 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 거라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봐야 하고, 이 공간은 긍정적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겼을 거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2번 선택지를 많이 선택들 하신 것 같고요. 3번에 B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애가 몸속에 곤두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감각적으로라면 곤두서다는 뭐예요? 촉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무리 없이 넘어갔을 것 같고, 4번에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자, 마음은 멈칫거리고 계속해서 출렁이는 상심 사이에서 화자는 번민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자, 마음은 자꾸 멈칫거리고 상심은 출렁거리며 저 항구 몇 개를 지워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대비가 있다면 화자는 이 둘 사이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겠죠. B와 C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화자가 염소와 함께 자신을 배로 투영해서 이야기하는 거. 자, 그 다음 5번에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화자는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지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자가 있는 공간은 사실 그러면 어디라고 봐야 돼요? 마음과 상심의 중간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C가 곧 뭐예요?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지 자체가 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지, 화자가 위치한 공간으로서 C는 지금 여기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들을 풀 때 A, B, 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얘 자체의 외연적 의미들보다는 맥락 속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어야 하는지, 김제봄들은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이고 신포 어디쯤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가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닿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목적을 이루는 공간. 항구 몇 개는 지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진짜로 닿지 못하기 때문에 지워야 하는 거고, 뭐와 관련된 거예요? 체념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가 닿아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가 현재 위치한 것처럼 말하는 시에서 화자는 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선택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34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시적 대상이, 자, 보기는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1번의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내고, 자,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그래서 아스팔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드러낸다. 그러면 자, 이 배라고 하는 게 어떤 항구 같은 것들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뭐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이 들판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 2번에 가에서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데,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문명을 상징하는 거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문명이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문명과 자연 사이의 거리를 좁혀 얘네 둘을 전이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라고 하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 자, 가에서 얘기하는 바다라고 하는 건 바다를 꿈꾸는 바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다라는 공간은 바람이 꿈꾸는 공간으로서 이상적 공간 내지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얘네들을 위하여. 그 다음 4번의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셔야 하는 게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 그러면 1번에 의해서 화자가 배로 전이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배로 전이된 염소도 화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에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황삿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너머와 중첩되면서, 자, 둘 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평도 뿌연 황삿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지랑이 너머라고 하는 것도 아지랑이에 의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그래서 이게 고난과
시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34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여기까지인데, 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 문학을 푸시는 데에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이 시어를 구분하는 건 시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의미보다는 화자의 태도나 아니면 정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시어의 의미를 파악을 할 때 시어가 가지고 있는 외연적 의미에 너무 주목을 하거나 아니면 화자의 태도나 정서와 상관없이 그냥 상황만 보고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현대시 같은 것들을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가 어렵게 되면 뒤쪽에 독서를 푸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경우 문학의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 조절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보시는 게 뭐 3월 학평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